네. 예. 네. 날씨가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인데 그죠? 네.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원래 이 노년과 인문학이라고 네. 하는 주제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소설 해밍웨이 소설하고 세플바드 소설 두 권을 하고 난 뒤에 한국 소설 하나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골랐던 작품이 박안서의 뭐 누구죠? 친절한 버킷 씨였는데 네. 뭐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앞에 두 작품하고 뭐 한국 노인 상황이라서 그런가 좀 뭘까 읽어내기가 좀 불편했다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을 뛰어넘어서 앞에 두 작품, 그러니까 해밍웨이 작품과 스필버그 작품과 좀 더 연관성이 있다 그럴까? 이 키케로의 작품이 네. 사실 만 2000년 네. 간격이 있기 때문에 묘한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인에 대한 키케로의 논의가 네. 지금 우리가 읽어도 네. 크게 뭐 맞아요. 지금 작품처럼 네. 그렇게 읽히는 그런 고전이 다 묘한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고전이 이제 고전인데 네.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 기원전 철학자죠. 철학자의 정치가 뭐 지금 우리에게는 주로 이제 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대는 뭐 카이자로 시저와 맞먹을 정도의 네. 정치인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공화정 마지막 현자라고도 하는 키케로인데 이 로마 시대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가가 철학자이고 네. 뭐 현인이고 하는 그런 군인이고. 군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인간이라 그러면은 뭐 15, 16세기, 16세기 뭐 그 당시에 어떤 전인적인 인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전인이었죠. 네. 그리스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리스 로마인이라고 네. 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키케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키케로가 거의 한 60대에 자기의 친구인 아주 절친이죠. 아티쿠스라고 하는 절친. 이 두 사람 사이에 편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몇백 통 편지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말로 아티쿠스와 키케로 사이에 편지가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편지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로마 시대 때의 문헌이라서 특히 키케로가 이 라틴어의 어떤 전범이라 그럴까요? 뭐 라틴어 문장의 가장 표준적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이 키케로 죽은 이후부터 뭐 지금까지 요새는 조금 뭐 이 라틴어라는 게 서양에서도 그 조금 그 뭐랄까 그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양 뭐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남미까지도 대학에서는 이 라틴어 문장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키케로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키케로가 남긴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의무론, 국가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일 유명하다고 할까? 제일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작품은 이 노년에 관하여라고 하는 작품과 우정에 관하여. 그러니까 노년론, 우정론. 이 두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보통 그 두 책이 같이 소개가 되죠. 근데 별도의 책이 아니고 사실은 둘 다 그러니까 키케로가 60대의 키케로가 마치 거의 동년배인 아티쿠스, 그러니까 절친인 아티쿠스에게 보낸 뭐라자면 아티쿠스에게 보냈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쓴 책인데
책의 내용은 이 카토라고 하는 네. 이 데카르트, 소카르트 뭐 둘이 나눠집니다만 이 로마 시대 초기에 카토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이 사람은 80대, 83살인가 그렇죠? 83세. 죽는 나이가 84세고 아, 네. 83세 죽기 1년 전에 30대의 남자 두 사람에게 네. 이 자신의 어떤 그 늙음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뭐 세 사람 다 등장하는 인물 세 사람 다 실존한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 사실이 아니고 근데 이제 키케로의 창작이죠. 네. 뭐 이야기는 그다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뭐 이 카터가 이제 그 당대에 그러니까 카터는 뭐 키케로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네. 그 당시 로마에서 이 늙음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시한다고 할까 멸시한다고 할까 뭐 이런 어떤 풍조 네.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노인을 존경하는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이 키케로가 나름으로 카이자라고 정치적으로 대립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케로가 그 살았을 때까지 유지된 로마 공화정. 네. 로마 공화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공화정이라는 표현이 민주주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시네이트라고 하는 소위 원로원이라고 하죠. 보통 뭐 그게 시네이트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도 상원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영국에서도 뭐 상원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원이라고 하지만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시네이트를 가지고는 이제 보통 원로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원로 네. 그야말로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네. 이 공화주의라는 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노인들이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공화정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이제 여러 세력, 여러 정치 세력을 이제 함께 아울러서 독재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뭐 주로 로마 귀족 중에서도 이제 원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를 한 게 원로원 정치. 이게 이제 이 키케로가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한. 그러나 카이자르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파괴되고 이제 로마가 이 황제정. 그러니까 제국으로 나아가는 그 시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바뀌는 거, 정치적인 변혁 시기에.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그런 공화정이 변화되는 시점과 함께 원로원으로 상징되던 로마의 어떤 노인들의 어떤 지혜라는 네. 게 네. 이제 조금씩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세잔해지고 네. 정치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당연히 시대적으로 이제 노인에 대한 폄하, 네. 노인에 대해서 좀 무시, 네. 이제 노인들 공경할 필요 없다, 뭐 원로원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풍조 속에서 이 책이 나오는, 이 편지가 나오는 거죠. 이 글이 나오는 건데 대충 말씀드리자면 좀 더 선생님도 좀 나중에 상세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지 그 당시에 유행한 어떤 노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첫째는 그러니까 활동력이 없다. 둘째는 육체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진다. 셋째는 이 쾌락,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즐김에 대한 즐김에 좀 네. 약해진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다. 네. 정말 죽을 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네 가지의 그 당시 유행한 담론에 대해서 카토가 반박하는 네.
이야기로 이 얘기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 반박하는 내용들의 여러 가지 들고 있는 예들, 그러니까 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런 뭐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뭐 살펴볼 그런 시간 여유는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활동? 노인들 활동 얼마든지 잘해. 뭐 정치도 하고 네. 글도 쓰고 뭐 철학도 뭐 문학도 철학도 한 80대에 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이제 카토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로마 시대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지금부터 한 뭐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평균 수명이 뭐 한 4, 50세? 자꾸 길어져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부터 한 1, 200년 전 같으면 더 짧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보면은 엄청 길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네, 카토도 그렇지만 네. 카토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오래 플라톤 살았고. 80세, 네. 뭐 이소크라테스 뭐 80몇 살, 고르기아스는 고르기아스 107세. 107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라는 사회가 뭐 제일 나쁘게 말하면 노예제 사회였는데 노예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 사람들 것이고. 0.0001%죠. 그렇죠. 네. 대단한 소수죠. 네. 극소수고 사실 이 저기 고전은 고전인데 네. 근데 약간 이제 좀 느낌이 오는 다른 느낌이 오는 것은 이건 진짜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0.0001%의 이야기가 아니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박해 놓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당연히 네, 있겠죠. 네. 저도 그런 점에서 조금 읽으면서 이거 진짜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고전이라 그러면은 어떤 한 시대의 특수한 계층의 이야기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키케로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난 노예들이 있었고 자기 집에 그렇죠. 네. 그리고 부자였고 네. 뭐 요새 말하면 뭐라 벤처 기업가라고 할까 투기꾼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이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해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예를 드는 것들 중에 네. 과연 이게 보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80대까지 90대까지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세 100살 먹은 철학자도 있지 않나 누가 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도 쓰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됩니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활동 연령이 짧아졌잖아요. 네. 4, 50세 지금 명예퇴직 한답시고 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그런 게 심각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40대 후반에 와가지고 명예퇴직이랍시고 하고 난 뒤에 어쩌다가 한 2년 전에 무슨 식당을 하나 어렵게 퇴직금 다 틀어서 차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 된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배부른 이야기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나중에 말씀 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을 가지고 이 제일 이 키케로의 이 노년론에 대해서 현대적인 그 재해석을 하는 사람이 느스바움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네. 이 느스바움이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칸트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5, 60대에 다 죽었는데 거기 비하면 로마 철학자들 얼마나 장수했나.
이런 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비교할 만한 사람은 버트런 러셀밖에 없다. 그렇죠. 버트런 러셀이 98세인가 죽었는데 그 하면서 이 너스바움이 또 그러더라고. 그 공에 많은 영국에서 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네. 아무튼 자, 나는 그 90대 100살까지 고르기아스 같은 107세까지 살면서 많은 활동을 했고 저술도 냈고 뭐 이런 어떤 예를 들면서 노년이 활동력,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몸의 이야기, 뭐랄까요, 육체적인 능력, 당연한 이야기겠죠. 육체적인 능력이 물론 뭐 힘을 쓴다거나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힘, 에너지 그 자체로서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년에 있는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 함양하기 나름인 것이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반박될 수 있는 이야기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네 가지 얘기들 중에 제일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것은 이 쾌락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현대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뭐 그런 영화들이 나온 건 있습니다만 저희 노년의 뭐 성생활 문제라든가 노년의 어떤 쾌락 문제, 특히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서양의 소설이나 뭐 일본 소설, 특히 일본에 그런 소설들이 많거든요. 뭐 하고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 그런 영화가 나왔죠.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나이가 들어도 그런 성적인 능력이 있다. 그걸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박완서의 친절한 복희 씨에도 중풍에 걸린 그 남편이 굉장히 또 성적인 거를 밝히잖아요. 뭐 비아그라를 찾고 중풍이 그래서 그게 반신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복희 씨, 주인공인 복희 씨가 굉장히 경멸한다고 할까? 뭐 좀, 뭐 멸시한다고 할까? 뭐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박완서의 경우에는 저는 잘 어떤 의미인지 잘은 이해를 못 했는데, 아무튼, 이 키케로는, 그래, 노인들이,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 쾌락을 적극도 추구하지 않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노인들의 어떤 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입장보다도 소극적인 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쾌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노년의 행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예를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겨울 같은 추나추동의 어떤 그 계절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뭐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뭐 꼭 부정적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로 노년에 관한 그 키케로의 담론은 끝나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우주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이제 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하고 그냥 짝 지워져 가지고 뭐 둘 다 분량이 좀 얇아서 붙여 놓은 것은 아니고 둘 다 아티쿠스라고 하는 절친에게 보내는 그 얘기로서 이 노년의 어떤 그 외로움,
노년의 관하에서 잠깐 그런 얘기 좀 나옵니다만은 특히 우정의 관하를 보게 되면 이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다, 친구다. 네. 친구를 통해서 유머나 또 삶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아주 그 중요한 고전으로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서양에서 특히 이 누스바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에 관련된 에이징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려 깊은 책은 키케로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후에도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년의 이야기가 상당히 어떤 카토처럼 또는 키케로처럼 어떤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대정치가 반열이나 대학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노년의 지혜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 뭐랄까 감탄도 가는데, 우리나라 특히 아까 박완석이 잠깐 했지만 좀 뭐라고 할까 좀 슬픈 노년들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과연 이 노년의 관하에라고 하는 키케로의 어떤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회의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나이와 관련되어서 노년과 관련되어서 인문학의 고전으로 이 책을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이 책과 관련해서 이제 누스바움 같은 사람은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이 책 키케로의 노년의 노년론과 함께 현대 미국이나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노인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너무 현학적이라고 할까? 너무,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저 자신 내일 모레 70으로 노년입니다만은, 키케로의 이야기에, 다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면서, 또 약간 반박할 만한 측면도. 그러니까, 가령 첫째 부분 같은 경우에, 고르기아스가 10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케로 자신도 60대 후반에 죽잖아요. 60대 후반은 아니구나. 한 70인가 좌우간,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하고. 그거는 남이 죽인 거잖아. 그렇죠. 죽은 거지만은, 아무튼 남이 죽었겠, 자기가 죽은 거지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저떻고 하는데, 제가 70이 다 된 사람으로서, 야,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래 산다는 게 정말 그게 좋은 것일까? 이런 회의도 하는 만큼, 물론 이 책이 전해주는 어떤 그런 사려 깊은 나이 먹음, 노인이 되는 길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읽으면서 좀 이렇게 그래 맞아라고 하면서도 좀 회의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이 책을 읽고 뭔가 이거 내가 생각 못했어, 영감을 받은 부분은 뭐예요? 물론 그런 부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특별히 저한테 영감이 정말 주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까지 노년이 아니니까. 젊은이가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맞아요. 노년에 이제 처해서 너무 좌절해 있는 사람도 읽어서 예. 희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노년이 돼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노년인 맞습니다. 것 같은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박하는 내용도 보면은 주로 사실 뭐 그러니까 뭐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적인 그 힘이 이제 없어진다거나 이제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년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젊어서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노년에 관한 편견을 뒤집는 논리가 그게 노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지. 노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힘있고 뭐 그런 희망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그냥 인생이라는 이제 이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보내는 이 자세라는 것이 중요하지. 뭐 노년이라고 특별히 그런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제 불행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이 자기 젊은 지금 전화가 온 거죠. 젊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기 이제 그 청년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나 노인이 자기 노년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느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고 진짜 전인적인 그런 자세, 그런 인격으로 성숙한 정말 완숙한 노인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중세 인문주의자들이 그 르네상스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이렇게 주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한 힘이 이 키케로의 이제 편지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중세라는 게 이제 그 이전에 그 기독교가 이제 너무 뭐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이래서 짓눌리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키케로의 이런 새로운 인간상, 가치관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근대 연장선 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이거 내 생각이랑 이렇게 비슷하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연원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여기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사실은 이런 넉넉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새로운 이제 생각, 다른 방향에서 이제 노년이라는 그 시기를 조명하는 그런 게 있어줘야지. 그래도 거기서 이제 한 발 나갈 수 있고 다른 관점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사고방식, 자신감, 이런 노년에 대해서도 이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원리 안에서 자기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이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다 이렇게 뭐 어린 시절부터 해가 나중에 열매를 맺고 떨어지고 하는 그 이제 노선 안에서 자기 인생도 조망을 해보는 거죠. 기본 이제 그렇게 깔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생이 뭔가 확 정리된 사고를 하게 된 계기가 젊었을 때 굉장히 시련을 한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고. 네. 그래서 그 자식이 죽은 거는 진짜 뭐 많은 사람이 겪는 거는 아닌 굉장한 슬픔인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플라톤이 주장했던 영혼 불멸 이런 걸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더라도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같이 만난다 이런 걸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이 죽은 고통을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제 이겨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그 영혼 불멸이라는 거를 믿으니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젊었을 때 자기가 겪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 아들도 먼저 갔지만 자기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현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뭔가 삶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정신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어느 정도 정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노년이 돼도 자기 너무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뭐 특별히 아쉽거나 슬플 게 없고 이때는 이때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최대한 바라보고 누리자라는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관점 자체가 이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이제 노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어떤 똑같은 그 상황을 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캐치내는 게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그런 태도에서 이런 그 좀 장엄한 노년에 대한 스케치를 이렇게 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는 어쨌든 이거 보고 노년이 좀 두려워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평소에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뭔가 뭐 이제 한편으로는 노년이 되는 것 자체도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노년이 죽음이 가깝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멋진 그 노인이 가능하구나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좀 희망이 생기고 그렇던데요. 예, 아유. 희망을 받았다, 희망을 얻었다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데